주최해 주신 국민참여 개헌 시민행동의 연성수 대표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리고 또 이 자리에 우리 당원들도 오시고 여러분 오셨는데 이 특별한 관심과 참석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토론자로도 참여하기 때문에 특별한 제 견해는 이번에는 생략하겠습니다. 조금 토론 말씀 때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거듭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황도수 교수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논의될 수 있는 게 자유주의하고 그 다음에 국가공권력 민주주의라고 하는 큰 개념이 나오는데 이 늘 개념이 왜 나올까 하는 것에 관해서는 지금 여러분들 옆에 있는 보라색 책 주권자 헌법이라는 책에서 좀 기초적인 이론을 좀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같이 살아갈 때 있어서 열심히 같이 혼자 살 때보다는 훨씬 더 풍요롭게 살 수 있다. 왜? 분업을 하니까 라고 하는 거죠. 문제는 분업을 하는 거는 다 찬성하는데 분업에서 나오는 증대된 생산물, 재화, 서비스를 어떻게 나누는 분배 문제가 어려운 문제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럼 분배를 어떻게 하느냐에 관해서 기준이 없다라는 거죠. 이 분배 문제, 어떻게 공정하게 분배할 것인가의 문제가 정의 문제이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 철학자들이 논의하고 이론가들이 생각했으나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있었다. 다행스러운 것은 분배 문제에 관해서 법적으로 제도화할 때는 딱 두 가지 방법만 있었다. 역사적으로 하나는 개인들끼리 거래하는 방식으로 분배하는 방식이고, 시장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또 개인들끼리 거래라는 것은 자기가 원할 땐 거래할 수 있고 원하지 않을 땐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자유로운 거래이고,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마디로 그걸 얘기할 때 자유주의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의미에서 자유주의는 시장주의하고 바로 맞닿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요도에 따라서 두 번째 주거권 문제를 다뤘는데, 주거권 문제는 뭐냐면 사생활에 필요한 것이 주거입니다. 주택의 문제이죠. 우리나라의 주택 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제가 생각할 땐 가장 심각한 문제다라고 보여지고요. 30페이지 보겠습니다. 30페이지 두 번째 문단입니다. 우리나라는 국민들의 내 집 마련 문제를 자유시장 질서에 내놓고 수수방관하는 입장에 있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외국과 비교해서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 다음 문단 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10년 이상의 임대주택 등 장기 임대주택은 2015년 기준 얼마로서 전체 가구 대비 6%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외국, 프랑스, 네덜란드, 기타 선진국들 보면 대체적으로 주택의 한 20% 내를 국가가 공공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 줄입니다. 위 국민들에게 주거 문제는 삶의 핍박 요소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들에게 주택은 자신의 인생을 펼쳐나가다가 실패하더라도 안거할 수 있는 삶의 안전판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주거 문제를 가지고 어떤 핍박을 당하고 있는지 생각하면은 이번 개헌에서 우리 민생에서 무엇을 바꿔야 되는가의 과제가 분명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정신적인 문제로서 교육권 문제입니다. 교육권 문제에 관해서는 개헌 문제라기보다는 입법의 문제 또는 행정의 문제라고 보겠기에 여기서는 큰 언급은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2페이지의 기본소득권 문제입니다. 왜 기본소득권을 재산권의 어떤 그 보장 중에서 두게 됐냐면은 4차 산업혁명 이후에 4차 산업혁명 이전까지는 노동권을 보장함으로써 국민들의 생활, 재산을 갖다가 보장하는 방식을 취하게 되는데 4차 산업혁명이 진전되게 되면은 노동권을 보장하는 것만으로는 국민들의 생활이 충분히 갖춰지지 못할 것이다 라는 거죠. 거기에 두 번째 문단 보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사회에서 국민은 노동자, 생산 역군으로서가 아니라 건전한 소비자로서의 의미가 더욱 중대하게 된다라는 거죠. 노동을 안 하더라도
국민으로서, 인간으로서, 또 소비자로서, 그럼으로써 생산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이런 의미에서 기본소득이 마련돼야 된다는 점에서 진취적으로 이번 개헌에서 심각하게 고려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사회적 약자의 권리보장 및 보호에 관해서는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경쟁에서 탈락된 국민들, 또 태어나면서부터 장애인으로 태어난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의 삶을, 또 그 자손들의 삶을 보장하기 위한 기초적인 민생기본권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언급하였습니다. 다음에 볼 것은 두 번째 쟁점이 경제민주화 부분인데 시간 관계상 2분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민주화 문제에 관해서 자유주의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경제 질서에 있어서 공정한 경쟁 질서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의 문제가 경제민주화의 문제이고, 이 문제에 관해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공정해야 된다, 정의로운 질서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구체적으로 나눠서 어떻게라고 하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큰 그림, 큰 틀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이 경제 질서의 틀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가에 관해서 36페이지 하나, 둘, 세 번째 문단 보겠습니다. 국가 공동체의 과제는 자유시장 질서의 영역에 따라서 다양하게 발생하는 시장 지배의 독점의 형태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자유시장 질서는 크게 사적 자치의 원칙, 소유권 절대의 원칙 및 과실 책임의 원칙을 기본 질서로 그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사적 자치의 원칙은 그 거래 시장에 따라서 노동시장, 자본시장, 지대시장, 토지시장이죠. 토지시장, 그리고 경쟁, 판매, 유통시장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또 이렇게 시장이 구분될 수 있다는 점이죠. 우리가 경제민주화를 한다는 것은 이들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또 소유권 절대 원칙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또 과실 책임 원칙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의 문제이고, 이 문제는 개개 시장에 따라서 또 그 원칙에 따라서 대응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다음에 동일노동 동일임금인데 이건 노동시장에 관한 부분이고요. 특히 노동시장이 많이 바뀌고 개헌될 부분이 많지만 특히 현재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동일노동 동일임금 문제이다, 비정규직 문제라는 점을 여기서 특별히 강조한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것이 금융시장이죠. 자본시장에 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대략 두 가지, 하나는 한국은행의 지위를 헌법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줄 것인지, 두 번째는 금산분리의 원칙이죠. 금산분리의 원칙이 중요한 이유는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돈이 금융기관 개인의 돈이 아니고 국민들이 모아놓은 돈이라는 점이죠. 보험회사 가지고 있는 돈은 국민들의 보험료를 열심히 내는 국민들의 돈인데 이것을 사기업의 개인의 돈처럼 함부로 쓸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금융과 산업이 구분되어야 된다는 입장에서 금산분리가 금융시장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산업의 균형 발전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싶은 것이 징벌적 손해배상 부분인데, 이 손해배상 책임에 관해서는 기존의 과실책임의 원칙으로 그쳤고, 과실책임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피해본 것만큼 손해가 난 것만 배상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보상적 손해배상 원칙을 기초로 하고 있고, 이걸 바탕으로 자유로운 거래, 불안하지 않은 거래가 가능했지만 이걸 악용해서 고의로 다른 사람의 손해를 끼치면서 더 많은 이득을 얻는 악덕 사업자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어야 된다는 점에서 이 부분이 헌법에 들어갈 필요성이 있다라고 언급이 됐던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주의는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보다 보니까 다수결과 많은 분들이 접근합니다. 그런데 사실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자기 인생을 사는 거죠. 여러분들은 자기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남의 인생을 사십니까? 이거에 대한 답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다수결 원리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지배와 그 자기 인생을 자기 스스로가 결정하고 그 다음에 그 결정에 대한 스스로의 책임지는 거, 이게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민주주의를 주장한 여러 학자들 중에 로버트 다리니, 이런 미국 유명한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기본적으로 재벌의 아들로서 태어나서 사는 게 행복합니까? 아니면 어렵지만 열심히 일한 그런 분 자녀로 태어나는 게 행복할까요?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재벌로 태어났는데 부모가 해주는 대로 하면서 만족을 못해서 마약도 먹고 굉장히 좋은 페라리 같은 차도 있지만 행복하지 못하는 삶과 내 인생의 삶을 물질적으로는 힘들지만 내가 스스로 결정해서
대화하고 부모님들이 그 기회를 주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난 아녀와 누가 더 행복할까요? 이런 질문인데 결국 민주주의의 행복과도 관련되는 거죠. 결국에 인생의 삶과 관련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은 헌법이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안제 주권, 국회의장, 전직 국회의장, 민주당안도 비슷하게 나왔을 것 같고 국회에서 논의되는데 정말 잘못됐습니다. 이 법률안제 주권은 국회에 입법을 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이지 이게 있기 때문에 대통령 독재로 간다는 말은 절대 성립될 수 없습니다. 왜? 이건 법률안 제출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자르면 됩니다. 의결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독재라 하더라도 갈라질 수 있는 것이고 예산 편성권은 단 하나도 예외 없이 국회가 아니라 행정부만 갖습니다. 단 예산 심의를 통해서 예산 편성을 간접적으로 통제한다. 그래서 미국도 국회가 다 주도했던 걸 1921년 법률로 의해서 행정부로 가져가게 했습니다. 왜냐? 이거는 예산의 99%가 행정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단 제가 이 예산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 보니까 과거 국민의당 시절에 국민의당이 가장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더군요. 장관항 조항에서 조정권을 얘기했는데 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증액에 대해서 가장 강하게 한 나라가 프랑스인데 프랑스에서는요. 민주주의 성숙도가 향상되고 국회의원 수준이 올라가다 보니까 발의를 못하게 했습니다. 옛날에 과거에 그랬던 것은 헌법은 그대로 두면서 법률 단계에서 바로 국민의당이 옛날에 했던 것처럼 조정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했습니다.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지역구 끼워넣기 막 집어넣고 이건 절도입니다. 최순실 예산보다 더 나쁜 행동입니다. 이런 게 아니라 명분, 국가를 위한 전체를 위한 명분, 지역균형을 위한 명분, 두 번째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풀어놨습니다. 그래서 과거 국민의당 안이 그 조정권을 좀 더 다듬는 게 훨씬 더 좋은데 지금 민주당 안처럼 총액 내에서 마음대로 한다. 그거는 편성권을 가져오는 겁니다. 편성권을 가지는 사람은 집행 책임져집니다. 비난해집니다. 합의제 기간은 이걸 지기 힘듭니다. 서로 남 탓하죠. 국회에서. 이것이 하나의 합의제 조직에서의 오는 한계라는 점도 보면서 권한 배분에 있어서 전 세계 어디든 예산 편성은 행정부, 예산 심의 의결은 국회, 예산 집행은 행정부, 그다음에 결산을 통해서 2대2로 나눠놨습니다. 이게 공정합니다. 이거를 움직이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 좋은 제도가 아니다. 대신 국회의원들께서는 예결위를 상임위하시면서 야당의 예결위원장은 반드시 국회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반드시 야당 의원이어야 됩니다. 여당 의원이 예결위원장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미국, 영국, 독일 같은 나라는 국회 내에서 야당 위원장은 수와 상관없이 반드시 야당이 합니다. 이걸 통해서 해야지 만약에 국회 권한을 확대했지만 여대 야소가 되면 그건 대통령이랑 간통속이 됩니다. 절대 권한 통제 안 됩니다. 그렇게 보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실질적 권력 분립의 분권을 이뤄놔야 되는 게 맞지 지금처럼 논의는 좀 잘못됐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57페이지부터 직접 민주주의는 결국에는 분권의 개념으로 봐야 된다. 즉 과거의 측면에서 견제와 균형. 제가 이제 국회에서 논의되면서 좀 실망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 일부 두 분이 어떤 분들이 이 직접 민주주의를 비판하면서 대표제를 대체하는 건 아니냐. 자, 이 부분은 지금서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직접민주주의가 도입이 되면 대표제를 대체될까요? 자, 이게 굉장히 고민되는 문제인데 결론은 대체되는 나라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결론은 뭐냐? 국회의원의 입법의 질을 더 향상시키고 국민 소환이나 이런 걸 통해서 국회의원을 더 자극시켜서 국민의 대표자의 질을 더 향상시켜서 상호 보완으로 갔다. 결국 이것은 우리가 제가 말하는 분권이 결국엔 네거티브적인 소극적인 게 아니라 이렇게 나눠줌으로써 내가 견제할 수 있는 눈이 있기 때문에 내가 더 조심하고 더 질이 향상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바로 기본적으로 네거티브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직접민주주의가 있어서 훨씬 더 우리 국민들이 자, 제가 우리나라를 봤을 때 과연 우리나라에 제가 잘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가장 시장과 정부 중에 어디가 더 훨씬 더 질이 높을까 봤더니 시장의 질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회에 높아졌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의 좋은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는 게 직접민주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58페이지 여론조사의 현 정부도 많이 얘기하지만 문제점은 여론조사는 수동적입니다. 제시한 안에 대해서만. 그 다음에 또 하나 직접민주주의가 필요한 것 중에 수기적 민주주의입니다. 반드시 대화와 토론을 충분한 시간을 둬야 됩니다. 그런데 여론조사는 특정 사안을 그 피현안을 바로 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조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래서 지금 큰 대표적인 문제는 제가 좀 정리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60페이지부터 과거에는 직접민주주의 아크로폴리스, 서울대 가면 아크로폴리스라는 게 있죠. 자, 그런 것 중에 토론의 공간이 이제 방송, 인터넷 통해 충분히
대화 또 정보를 주는 분들이 높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참여 수단도 꽤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61페이지 참여 수단을 보시면 우리가 직접 민주주의 된다고 해서 매번 할 필요 없습니다. 1년이나 6개월 단위로 여러 가지를 묶어서 하는 방식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61페이지 5번을 많은 대표제를 주장하는 사람이 비판합니다. 사회적 갈등과 대립을 심해한다. 자, 이거에 대해서 결론적인 얘기는 대표제에서도 엄청난 대립과 심화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직접 민주주의가 다만 남미 국가에서는 약간 포퓰리즘으로 흘러서 문제가 된 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대표제도 똑같습니다. 대표제도 포퓰리즘과 선동 정치는 지나가는 것이고요. 다만 최근에 보면 여러분 보시면 스위스 같은 나라는 전국적 단위의 직접 민주주의라는 건 스위스죠. 스위스는 굉장히 좋은 직접 민주주의를 통해서 전 세계 최고의 행복 지수와 엄청난 국가 발전을 이루고 있다는 점도 한번 보면서요. 한번 나머지 부분들은 쭉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 현재 헌법 개정은 저는 반대합니다. 왜 반대하느냐? 현재 헌법 개정은요, 헌법 개정이 아니라 헌법 제정입니다. 모든 걸 다 바꾸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안을 다 개정한다고 하다 보면 10개 중에 9개는 마음에 안 들고 또는 7개는 마음에 드는데 2-3개 하나가 마음에 안 들면 그걸 반대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헌법개헌 논의 국민공청회에서 국회의원 것 중에 성평등 문제 하나, 동성혼 때문에 굉장히 그 지방자치단체 돌아가면서 개헌할 때 여러분 보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생겼던 걸 보실 겁니다. 굉장히 99%는 좋은데 그 규정 하나 때문에 반대가 심해서 엄청나게 파행을 거쳤습니다. 바로 이런 거를 해결하는 게 직접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같은 데서는 오직 헌법 개정은 단일사안, 국민투표는 단일사안으로 가는 겁니다. 묶으면 안 됩니다. 여러 개를 묶어서 가게 되면 그 사람을 신임하면 나머지가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나 믿으면 나머지 결과는 실망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민주는 단일성의 원칙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개를 같이 한다면 여러 개를 별도로 OX를 풀 수 있도록 가부간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따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자료를 보시도록 하고요. 하나만 더 죄송합니다. 국민소환이 참여연대를 포함해서 민주당 많은 분들이 실제 많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실행이 어렵다. 예, 저도 인정합니다. 특별히 지역구와 전국구 이념 대립이 심한 사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은 역시 국민소환이 이상은 좋은데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더 많은 논의를 가야 되는데 전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은 46조 1항에 국가이익 우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자유이임입니다. 그래서 국가이익의 측면에서 어긋나는 사람은 전국구든 지역구든 저는 전체적인 전국 단위로서 할 수 있지 않아야 되냐. 뭐 이런 얘기를 저는 말씀드리면서 단 국민소환을 하자면 요건은 일반 국민투표보단 가중돼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탄핵도 굉장히 가중된 다수결을 하듯이 국민소환을 너무 쉽게 만들어버리게 되면 혼란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그 점은 하나 말씀드리면서 부족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까 사회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민주평화당이 제목 자체를 촛불혁명 완성을 위한 이렇게 해서 저도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촛불 시민혁명의 연장이고 완성의 형태로 이 개헌을 물론 한 번에 끝나자는 건 아니지만 요구를 했고 지금까지 내용을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 있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발제가 내용이 좀 압축돼 있기 때문에 간단한 그 문제 중심으로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1번 항은 어쨌든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고 반드시 6월 지방선거에 동시 개헌을 하자라는 그런 강조점으로 했고요. 78쪽에 일단은 이 지방분권 개헌 요구 관련해서는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부터 또 대통령이 되고 나서 최근까지도 지방분권에 대해서는 강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만 지방분권이 여러 가지 이제 강조하고 이렇게 개헌에 반드시 돼야 된다 얘기는 하는데 막상 지방분권 토론을 해보면 제가 한 서너 번 정도 지금 참여를 했는데요. 그 몇 가지 주제점을 가지고 보면은 그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합의점이 아직도 상당히 부족하다는 거죠.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토론을 해야 될 내용들이 많은데 사실은 그 절차상 토론을 해오는 과정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냥 당위적으로 지방분권 이번에 꼭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은 많이 공감하는데 도대체 이 지방분권을 어느 수준까지 하고 무엇을 중심으로 하고 반드시 뭘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다양하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로 해서 제가 78쪽과 79쪽 그 이하는 한 5가지 정도 지금 논의가 되는 그 점에 관련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방 분권의 필요성은 무엇보다도 엊그제 한겨레신문을 보니 참 내용이 제가 볼 때는 공감된 내용이 많이 있어서 여기 적었는데요. 78쪽 그 맨 밑에 보시면은 대한민국은 서울공화국이다 이런 그 기사 내용이 있습니다. 국토 면적의 12% 정도인 수도권의 인구 절반이 살고요. 국내 100대 기업의 96%가 수도권에 있답니다. 이렇게 이제 오는데 더구나 지금 우리가 그 문제가 저출산, 고령화 이런 부분이 급속히 진행이 되다 보니 거의 지방은 소멸하는 과정으로 가고 아마 30년 안에 전국 시군구의 37%, 읍면동의 40%가 사라질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수도권과 정부라는 중앙으로 이렇게 집중된 권한을 좀 분산해서 균형 발전을 이루자 하는 측면에서도 지방 분권 개헌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은 계속 제기돼 왔던 겁니다. 물론 이건 한 면이라고 보고 저는 이제 오늘 발제에서는 깊이 얘기는 안 다뤘지만은 지방 분권의 또 한 측면은 주민 자치권의 확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그 중앙과 그 지방의 권한 분산 뭐 균형 발전 이런 거에 대한 얘기는 많이 하지만 주민 자치권 확보와 그거에 대한 내용은 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어쨌든 뭐 그 점은 이후에 좀 보완되리라고 보고 몇 가지 4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지방 분권 지방 자치의 핵심은 자치 입법권에 있다라는 주장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우리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면은 조례는 법령의 그 내에서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방의회 의원들이 어떤 조례를 만들어도 법률과 대통령령에 위배되면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중앙정부나 국회에서 의결했던 그 법률 내에서만 그 지방자치의 사무가 이루어지고 권한 행사가 이루어진다는 그런 한계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그러면 지방 그 자치단체 지방의회에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하는 법률에 준하는 아니면은 대통령령에 준하는 그런 권한을 지금 줄 거냐? 이걸 또 얘기하면은 상당히 고개를 갸우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는 지방의원들 수준이 과연 그렇게 법률 그 제정할 수 있을 정도의 권한을 가져야 되느냐? 뭐 이런 논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그거야 법률 권한을 지방의회에 주면은 그만큼 지방의회 구의원, 시의원들의 그 자질이 높아지고 국회의원 정도 수준 되는 분들이 이제 시의원, 구의원도 나간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런 어떤 그 논의의 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직 합의점이 좀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제 개인적으로 이제 발제자의 의견은 지금 우리 현실적인 것뿐만 아니라 아직 우리 지방 자치의 그 수준과 그동안의 그 연역을 볼 때도 지방의회에 또 지방자치단체에 법률에 준하는 정도의 입법권을 주는 데는 아직 좀 이르지 않느냐 이런 시기상조적 의미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이제 지방세를 조례로 제정을 하는데 이 조례주의의 의미는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은 그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만 규정하고 그 원칙적으로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고 조례로 지방자치단체가 의회에서 지방세를 종목과 세율을 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자. 뭐 이런 논의가 지금 상당히 핵심적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법률의 예외 규정으로 오기 때문에 헌법에 규정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저의 의견은 일정하게는 지금 지방세를 보다 더 지방 분권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발굴하고 세원을 확충하는 것은 중요하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외 규정으로 지방세 조례주의를 헌법에 명시하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을 하고 정의당에서는 당론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사무를 자기 재정으로 책임지게 하되 사실은 이제
지방자치단체별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균형이 어긋나서 불균형이 많이 생깁니다. 그 부분은 중앙정부가 재정 조정 제도를 이용해서 이렇게 균형적인 그 부분을 이제 책임 있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의미에서 재정 조정 제도를 두자. 뭐 이런 정의당의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같이 고려할 사항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좀 첨부하면 82쪽에 제일 위에 보시면은 현재 국세와 지방세의 분배 비율이 굉장히 이제 좀 이렇게 격차가 큰데 현행보다 높여서 6대 4 정도로 하자라는 뭐 그런 의견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맺는 말에 현재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원을 지방정부에 줌으로써 지방 스스로 자치 역량을 높이는 것과 그거에 따라서 주민이 직접 정책에 참여해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지방분권 또 자치분권의 의미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에 주민자치권의 확대가 지방분권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나라나 그 나라의 주요 사회경제 집단들은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우리나라 같으면 예컨대 제가 보기엔 노동자, 그중에서도 비정규직 노동자, 소상공인, 청년 이런 주요한 사회경제 집단들이 대의제 민주주의라고는 하지만 제도권 바깥에 방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정치권 안으로 들어오게 하려면 그들을 대표하는 유력한 정치적 대리인, 정당들이 발전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제대로 된 정당 정치가 작동된다면 이 주요한 정당들이 의회 및 정부에 늘 포진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입법부와 행정부에서 거의 언제나 약자를 위한 정치가, 포용의 정치가 작동돼야 합니다. 그런데 정당이 별로 없으니까 이게 작동이 안 된다는 겁니다. 87년 체제의 양대 결함이 바로 이겁니다. 그 첫 번째가 정당 정치의 후진성입니다. 아직도 우리나라는 무슨 농경사회도 아닌데 지역정당이고 인물정당입니다. 사회경제적 갈등의 주체들은 그 정당 정치에 의해서 대표되지 않고 엉뚱하게 지역정당이 있고 인물정당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뭐 더 얘기할 필요 없이 호남정당, 영남정당은 있다고들 하지만 소상공인 정당,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정당은 어디 있는지 잘 모릅니다. 어느 정당이나 다 이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당이라고 하는데 누굴 대표한다는 건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대표성의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큰 문제가 제왕적 대통령제 문제죠. 근데 지금 현 대통령의 인기가 높아서 이게 그 몇 개월 사이에 벌써 잊혀진 것 같은데 이 구조적 문제는 여전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87년 체제 문제, 양대 문제라고 한다면 정당 정치의 후진성과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라고 볼 수 있겠고 따라서 헌정 체제를 고치겠다고 한다면 핵심은 이 둘을 고쳐야 된다는 겁니다. 87페이지의 네 번째 슬라이드는 지금 87년 체제의 사회경제 효과를 보자는 겁니다. 뭐 무수히 많은 예가 있지만 경제민주화 조항이라고 하는 119조 2항을 보십시오. 거의 중략을 해서 잠깐 읽어보면 국가는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멋있게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경제민주화 수준은 매우 낮습니다. 여기서 국가가 시장에 개입해서 조종하라고 합니다. 조정시장 경제를 만들려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는 실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국가의 역할을 하는 것은 실제로는 정당이죠. 정권을 잡은 정당 혹은 정당들입니다. 근데 이런 경제 민주화를 자기 존재 목표로 삼고 있는 정당이 유력한 정당이 없습니다. 힘없는 정당은 있지만 이런 것을 하겠다고 하는, 그래서 이런 것을 목표로 하는 유력한 정당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119조 2항은 사문화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 쓸데 없습니다. 주체가 없는데 지금 누구 보고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바로 경제민주화가 진전되지 않은 이유이고 복지국가 수준이 이렇게 한심한 이유이기 때문에 헌법 조항을 훌륭하게 고친다고 해서 물론 고쳐야 됩니다. 고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바로 그 헌법에서 명령하는 것이 지켜질 가능성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정치가 작동하지 않는 한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합의제 민주주의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합의제 민주주의의 특징은 넘버원 포용의 정치입니다. 그 포용의 정치가 아까 말씀드린 사회경제적 약자가 늘 유력한 정치적 대리인을 통하여 정책 결정 과정, 정치 과정에 항상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보장된 것. 이게 포용의 정치라고 한다면 합의제 민주주의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비례대표제와 다당제와 연립정부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유는 뭐 우리가 다 알다시피 비례성이 보장되는 선거제도를 하면 사회 구성원들의 주요 집단들이 다 정치적 대표성을 보장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고, 주요 사회경제 집단들의 대표성이 두루 보장받다 보니까 유력한 정당이 여럿 있고 단독 과반을 하는 정당은 가능성이 존재할 가능성이 거의 없고, 따라서 유력 정당에 의한 다당제, 그리고 어느 당도 단독 과반을 못하니까 연립정부가 자연스러운 요 세 가지 구조의 조합입니다. 비례대표제, 다당제, 연립구조. 이게 합의제 민주주의라고 한다면 우리가 고쳐야 될 것은 첫 번째, 우선 비례대표제입니다. 비례성이 보장되는 선거제도,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가 들어와야 아까 우리가 답답해하는 정당이 제대로 활성화됐을 것이고, 따라서 권력구조도 심지어 대통령 중심제일지라도 연정형 대통령제라고 하는 연정형 권력구조를 할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비례대표제의 도입이다라는 얘기고요. 충청 의원들이 뭉치면 하나의 정당으로, 충청당으로, 호남당과 영남당의 질리가 별로 없고, 잘만 하면 캐스팅 보터로서 장관직 대여섯 개는 확실하게 가져갈 것이고, 더 잘만 하면 수상도 가져갈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뭐 광원당도 why not 이란 얘기 할 것이고, 경기 북부당 뭐 하여튼 한석 장관 한 자리락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좋은 게임에 참여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지역 정당 만들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가 봤듯이 이념 정당, 정책 정당 만들기가 어렵지.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다당제인데 지역 다당제 로 계약될 가능성이 있고, 이런 다당제는 약자를 위한 정치가 작동한다기보다는 지역 보스들을 위한 과도 체제가 발전하기 위한 길을 열어주는 거라서 계약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선거제도 개혁과 권력구조 개편이 같이 가는 것. 혹시 순서대로 해야 된다면 오히려 선거제도 개혁이 더 급한 문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국회에서 그 개헌 문제를 개헌특위에서 논의할 때 자문위원들끼리도 이 패키지 개혁을 많이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헌을 할 때 아예 선거제도 조항도 같이 들어가서 비례성이 보장되는 선거제도가 같이 간다면 권력구조 개편과 함께, 그렇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으나 선거제도 정당 체계는 그대로 둔 채 권력구조만 바꾸는 것은 위험하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권력구조만 바꾸자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위험한 것이다. 그런데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둘 다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선거제도가 더 중요하긴 하나, 그러나 역시 권력구조까지 같이 가야 합의제 민주주의가 완성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둘 다 중요하다고 한다면 지금 민주당과 청와대는 자유한국당과 좀 빅딜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둘 다 필요하기 때문이죠.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여러 번 직접 간접 얘기를 하셨지만 선거제도 개혁이 된다면 4년 중임제를 고집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의원내각제, 심지어는 분권형 대통령제는 물론 받을 용의가 있다. 선거제도 개혁을 해다오라는 것인데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4년 중임제로 가겠다. 뭐 이렇게 논리가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의지가 진정이라면 다행인 것은 민주당이 그 개헌안 내면서도 권력구조를 딱 못 박지는 않았습니다. 4년 중임제로 가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볼 것은 지금 대통령제를 그대로 두고 4년 중임만 가능케 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권한을 움직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한다라면 그러면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로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지는 열어뒀기 때문에 이 열어둔 여지를 자유한국당에게 강조를 하면서 너희들이 강조하는 분권형 대통령제 논의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만약에 총리를 선출하고 그 총리에게 상당한 권한을 준다면 얼마큼 주느냐에 따라서 어떤 다른 어떤 모종의 분권형 대통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논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분권형 대통령 논의를 들어오게 하고 대신 자유한국당도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참여케 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아마 민주평화당이 또 심지어는 바른미래당조차도 이 문제에 관한하는 좀 정의당과 함께 이렇게 주요 정치 세력으로서 강조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천정배 민주평화당 헌정특위 위원장님의 토론으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촛불 정신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 개헌이 될 것인가, 오늘 발제자님들께서 다 말씀해 주셔서 제가 그냥 간략하게 다시 말씀드린다면 결국은 작년 재작년에 촛불 혁명은
내가 주권자다 하는 국민의 주권 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주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개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그런 점에서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뭐 여러 말이 있지만은 심지어는 지금 우리 대의민주주의의 수준이 국민의 바람과는 정반대로 가는 수도 많지 않습니까? 제가 뭐 국회의원입니다만은 뭐 솔직히 그렇게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나 국회 선출된 결국은 선출된 대리인들이 제대로 일을 못할 때를 대비해서도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해야 한다. 그래서 그 점에 관해서는 국민 발언, 국민 투표, 국민 소환 모든 제도를 다 만들어야 되고 또 지금 불완전한 것은 완전하게 예컨대 국민 투표의 경우에 대통령 현행헌법은 대통령이 국가 안위에 관한 사항에서 사항에 대해서 국민 투표에 부의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재량 행위로서 뭐 재량권을 주고 있는데 그럴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일정 수 이상이 원한다면 반드시 어떤 사항이라도 국민투표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등등으로 강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국민주권 강화의 또 하나의 길은 대의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선거법을 고치고 선거제도를 정확하게 민심에 맞게 고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를 채택해야 합니다. 국민들로부터 10%의 득표를 한 정당은 10%의 의석을 30%의 득표를 한 정당은 30%의 의석을 갖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이 사표 없는 죽음표 없는 국민 누구나가 국민 모두의 투표가 계산에 들어가는 뭐 영어식으로는 마이 보트 카운트라고 합니다. 그런 선거제도 가장 민주적인 선거제도이기 때문에 그 선거제도를 도입해야 하고 그것을 선거법만 고칠 것이 아니라 이번에 개헌을 한다면 헌법의 그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의 원칙을 분명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선거제도의 장점에 대해서는 이미 최태욱 교수님이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다당제 합의제 민주주의로 가는 길이고 많은 소수 세력을 포함한 많은 다양한 이 계층과 뭐 지역과 다양한 사람 국민들의 분파들의 이익을 골고루 민주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입니다. 달리 말하면 승자독식,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승자독식인데 지금 현재 선거법은 승자독식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고쳐야 합니다. 나아가서는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도 결선 투표를 도입해야 합니다. 그것이 또 승자독식을 극복하는 길이기도 하고 진정한 국민의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선거법의 개정이 없는 개헌은 자칫 개악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최태욱 교수님의 의견에도 저는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사법부 분야에 관해서는 대법원장 또 헌법재판소장, 대법관, 헌법재판관은 각 추천위원회, 대법관 추천위원회 또는 헌법재판관 추천위원회 등을 구성을 해서 거기서 추천을 하게 하고 국회에 동의를 얻어서 하게 함으로써 사법부 독립을 강화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전관예우라는 것이 각 분야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이제 법관의 전관예우 금지를 위해서 전관예우 금지의 법률적 제한 근거, 법률 근거. 그러니까 전관예우를 금지를 한다는 것은 공무원 퇴직 후에 뭐 취업이나 업무 수행에 제한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헌법적 근거를 두는 게 좋겠다. 나아가서는 우리 공직자들이 법관뿐만 아니라 대다수 고위공직자들이 공직 이후에 전관예우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사익을 추구하는 일이 많습니다. 근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두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감사원을 대통령 소속에서 헌법상 독립기관화해서 감사원장이 대통령의 지위를 받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국가가 농업에 대한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도록 하자 하는 그런 의무조항도 신설했으면 좋겠다 하는 등등의 농업에 관련해서도 특별한 근거를 뒀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문제에 관해서는 좀 논란의 여지가 큽니다만은 첫째는 예산 편성 기준을 국회가 정해서 행정부에 그 지침을 주도록 하자. 그리고 국회는 현재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에 대해서 항목을 신설한다거나 증액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정부의 동의가 없는 한. 그런데 세부적인 항목의 신설이나 증액은 정부 동의 없이 허용하고 국회 예산 전체 총액을 증가시킬 경우에는 물론 정부의 동의를 얻게 이렇게 예산에 있어서의 국회 권한의 유연성을 더 확보했달까요?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없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직접 문제를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직접 문제를 복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87년도에 굉장히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87년대 헌법 개정은 국민을 빼놓고 여야가 밀실해서 야합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법률들을 복원할 수 있는 게 없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반드시 여야뿐만 아니라 국민과 함께 개헌을 해서 우리 헌법도 좋은 헌법들은 제가 살리고 독소조항들은 폐지하는 게 우선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지방 이제 이 교육하면서 지역단체를 많이 만나보는데 지역단체에 가면은 아주 참신한 아이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 발의안들 국민들이 발의하게끔 도와주는 게 필요한 거죠. 근데 더불어민주당 의견은 뭐냐면 이 법률 발의권을 주면 국회의원 발의권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나온 수준이 어디까지 나오고 있냐면 법률 발의권을 국회 그 청원입법권이 있죠. 그 정도 수준으로 가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법률 발의권 있으나 많아져. 지금 청원 입법하면 그 청원 입법 국회에서 그냥 묵혀놓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국민이 발의한 법률 발의 경우에는 국회에서 통과하지 않을 경우에 못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국민투표에 붙여야 된다. 이런 단서 조항을 대고 국민이 발의한 법률은 일정 기간 내에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에 자동적으로 국민투표로 넘어간다. 이런 단서 조항을 헌법에 반드시 둬야지만 실효성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국민한테 얘기할 때 국민 발의권을 제일 좋아하는 건 뭐냐면 국회의원이 만든 독소 조항을 폐지하는 발의안 이거예요. 얼마 전에 국회에서 국회의원 연금법을 만든 적이 있죠. 국민들이 붕괴했어요. 근데 붕괴했을 때 그걸 심판하는 방법은 다음 선거밖에 없어요. 근데 국민 발의안이 생기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국회의원 연금법은 폐지한다. 폐지한다 한 줄만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발의하면 국회의원들이 그걸 보고 이 국민들 무시할 수 없겠구나 하고 조심해서 정말로 필요한 법률 발의안을 만들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국민소환제. 국민소환제는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계속 1위로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 국민들이 국회의원들 뽑고 대통령을 뽑고 다 자기가 뽑은 거예요. 뽑으면서 후회하는 거죠. 내가 왜 이런 사람들 뽑았을까? 좀 더 좋은 사람 뽑는 게 필요하다라고 할 때 이제 선거법이나 정당법 이런 게 잘 돼 있어서 민심 그대로 반영할 수 있는 사람들 뽑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근데 그렇게 가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까지 정당 가는 사람들이 성숙해야 되고 국회의원이 성숙해야 되고 지방 자치단체가 성숙해야 되고 이런 성숙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갈 때까지는 필요할 때 국민들이 직접 견제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국회의원 소환법 같은 경우에 현재 나오고 있는 안은 워낙에 복잡하니까 국회의원 소환법을 헌법에 둔다. 단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하자는 게 다수 의견이에요. 근데 저는 그 반대합니다. 국회의원 국민 소환권 생기면 제일 먼저 사람들이 하고 싶은 거는 국회의원들이거든요.
국회의원들은 탄핵 소추권이 없어요. 탄핵권이. 그래서 국회의원 하고 싶은데 그 조항을 국회의원들이 자기 목에 방울 달려느냐. 그래서 최소한 국민소환제도 일정 여건을 헌법에 명시해야 된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번 6월 달 개원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물꼬를 트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터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은 최소한 다 양보할 생각이 있어요. 근데 마지막 양보 못하는 건 뭐냐 하면 직접률 세 가지 그건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현 정부와 국회에서 그거를 약화시키면서까지 6월에 개헌하겠다고 한다고 치면 저희는 그건 반대할 겁니다. 반대하고 이 이후에 보다 더 국민이 주도하는 헌법 발의를 만들어서 그때는 정부도 못했고 국회도 못했으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한다. 국민이 한다. 국민이 안을 만들 테니까 정부와 국회는 국민이 안을 만드는 거를 제도적으로 지원해라. 그렇게 해서 한 1년쯤 성숙해서 그 국민 발의안을 내챙기고 그런 사례는 남아공은 3년 동안 그 일을 했고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여러 군데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발 좀 이번에 정부와 국회는 서로 양보하고 타협해서 국리 발언 내용의 헌법 개정, 특히 직접미 3요소 반드시 집어넣어서 개헌해 주기를 간절하게 부탁합니다. 전체적으로 뭐 4년 중임제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또 의원 내각제로 가는 방향의 권력구조 분권 이런 것이 논의가 됐는데 4년 중임제라는 것은 당연히 대통령의 권한이 실질적으로 축소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현재 승자 독식 구조를 그대로 놔두고서 4년 중임제가 되면 이거는 5년 승자 독식 대통령을 8년 승자 독식 대통령을 만드는 것이어서 개헌이 개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이제 여당의 그런 뭐 이인영 의원이나 이런 분들에게 아니 거기서 4년 중임제 얘기하던데 그거는 당연히 대통령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축소한다라는 전제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당연하지요. 라고 얘기하면서 내용은 실질적인 게 안 나오고 국회의 권한을 조금 더 늘리는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아니 지금 대통령의 권한에서 뭐 70~80%를 차지하는 것이 인사권인데 결국은 총리의 국회 추천, 총리를 국회에서 추천하거나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이런 정도의 변화가 없는 한 그거는 대통령 권한의 축소라고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대답을 안 하고 물러나는 걸 봐서 이게 과연 지금 개헌이 이번에 될 것인가 이제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내각제에 굉장히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에서 총리의 권한을 내치에 한정하고 뭐 외교통일 국방은 대통령에게 권한을 유보하는 것을 이제 소위 이원 집정부제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번에 달성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원 집정부제까지만 가려고 해도 사실상 이제 국회의 해상권, 국회에 대한 해상권, 또 총리에 대한 불신임권 이런 것들이 세트로 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지금 현재 소화하기에는 저는 상당히 버겁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전 단계 말하자면 총리를 국회에서 추천하는 것 이것을 이 안을 가지고서 민주평화당이 정부 여당과 자유한국당을 견인해내는 그런 이제 그 루트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이제 구체적으로 국회에서 대통령을 추천하게 되면 대통령이 비토할 수 있다. 그리고 내용적으로 지금 현재 헌법에는 그 장관은 국무총리가 제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국회에서 추천한 대통령이 사실상 원하지 않는 야당 쪽의 국무총리가 만약에 관철이 됐을 때 현재 헌법에 의하면은 모든 장관을 대통령이 원하지 않는 그 총리가 다 제청해도 가능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국회가 총리를 추천하는 권한을 갖되 적어도 외교 통일 국방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스스로 총리의 제청을 받지 않고 임명할 수 있도록 그거를 저는 권한을 확보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내치에 관련된 장관에 대한 국무총리의 제청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동시에 보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개헌에서 그 정신은 차별과 배제와 소외가 없는 승자 독식이 없는 그런 합의제 민주주의로 가는 그런 개헌이 돼야 되고 그 핵심은 결국은 권력구조 분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권력 어떤 헌법 이념 또 하나는 이 권력구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이유를 들어서 사실 이 개헌 자체들을 반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촛불의 요구들을 적극적으로 받아서 또는 그 촛불 이전의 야당 시절에 이런 그 지방 분권 개헌이라든가 또는 선거제, 연동형 비례제 전면 실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극 주장하던 지금 집권 여당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집권 이후에 상당히 우려한 현실로 바뀌었잖아요. 지금 저도 뭐 자치분권 전국 지도자회라든가 그런 각종 그런데 함께 지난 한 7, 8년 동안 활동해 왔지만 집권한 이후에 이런 선거제 개혁이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쏙 빠졌어요. 지금 그 지방자치단체 선거 때 개헌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일종의 정치적 이용이나 활용 이렇게 사실 상당한 의심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 국회에서 광역의원 선거구와 인원수 조정을 빨리 끝내야지만이 광역의회에서 이제 기초의원 선거수와 이 선거구 획정을 빨리 끝내는데 지금 국회가 그런 결정을 못하고 있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역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기존의 그런 2인 선거구 제도나 3인 선거구 제도 이런 것들을 3인이나 또는 4인 선거구 제도를 신설하는 이런 안들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서울시 106명 중에 71명이 사실은 집권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소극적이고 자유한국당은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까지 표현을 했잖아요. 결국은 이러한 논의들이 충분히 되지 않는 속에서 앞으로 다가오는 지방선거 일정에 아주 급박하게 이런 광역 선거구 조정이나 광역의원 정수 조정, 이것이 기초의원 선거구 조정, 뭐 정수 조정 이렇게 갔을 때는 졸속으로 이것이 기존의 양당 체제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재현될 우려가 있는 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중앙에서 지방으로 분권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앙의 대통령 이런 그 권력 집중에 의한 폐해가 나타난 것이 대부분이라면은 지역에서도 바로 지방자치단체장들에 의해서 기존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사실은 전국의 대부분의 지역이 소중한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고 측근들의 인사권을 독립하고 조직을 장악한 장에 의해서 사실은 그 측근 비리들이 사실 뭐 안 된 지역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런 지방분권에서도 중앙에서의 지방분권만 얘기하지 실제로 지방으로의 권한이 이렇게 많이 왔을 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직접민주주의의 주민참여들을 확대시키고 또는 현재 지방의회들이 이 자치단체장을 선출하는 정당이 대부분 그대로 다수를 점하고 있는 것들이 투표를 동시에 하기 때문에요. 이런 그 폐단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개정하기 위한 거에 논의는 전혀 없는 거죠. 이런 부분을. 그래서 이 지방분권이라는 것들을 전제로 했을 때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인사권, 조직, 재정, 뭐 예산 편성권 이런 부분에서 나타난 이런 폐단들을 극복하기 위한 시민들의 직접민주주의들을 확대하는 것. 또 하나는 의회의 그런 전문적 기능을 높이기 위한 부분들을 반드시 지금부터 논의를 좀 포함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뭐 저는 무엇보다도 지방의회 역시 그 다당제 그래서 그 지방에서도 그런 소수나 약자나 이런 이 대표성들을 참여할 수 있는 것을 확보하고 동시에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들이 전면적으로 실시되는 것이 사실은 직접민주주의들을 국민 발언이나 국민 소환이나 또는 국민 투표 이거 못지않게 현재 불가피하게 병행되어야 되는 이 대의제 민주주의의 직접 민주성을 더 높이는 이런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짧은 그 남은 기간 동안 미흡한 부분들을 빨리 해결하고 기존 정당들이 이해관계를 좀 넘어서 왜 1,700만 명이나 되는 국민들이 그 진짜 모두 일어나서 이런 촛불을 들고 제발 이번 기회에
제발 국민밥 빼고 모든 걸 바꿔달라 이런 요구를 했는지를 우리 정당 관계자나 또 이 부분에 관심 있는 우리 시민 사회 모든 분이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최해 주신 국민참여 개헌 시민행동의 연성수 대표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리고 또 이 자리에 우리 당원들도 오시고 여러분 오셨는데 이 특별한 관심과 참석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토론자로도 참여하기 때문에 특별한 제 견해는 이번에는 생략하겠습니다. 좀 토론 말씀 때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거듭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황도수 교수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논의될 수 있는 게 자유주의하고 그 다음에 국가 공권력 민주주의라고 하는 큰 개념이 나오는데 이 늘 개념이 왜 나올까 하는 것에 관해서는 지금 여러분들 옆에 있는 보라색 책 주권자 헌법이라는 책에서 좀 기초적인 이론을 좀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같이 살아갈 때 있어서 열심히 같이 혼자 살 때보다는 훨씬 더 풍요롭게 살 수 있다. 왜? 분업을 하니까 라고 하는 거죠. 문제는 분업을 하는 거는 다 찬성하는데 분업에서 나오는 증대된 생산물, 재화, 서비스를 어떻게 나누는 분배 문제가 어려운 문제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럼 분배를 어떻게 하느냐에 관해서 기준이 없다라는 거죠. 이 분배 문제, 어떻게 공정하게 분배할 것인가의 문제가 정의 문제이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 철학자들이 논의하고 이론가들이 생각했으나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있었다. 다행스러운 것은 분배 문제에 관해서 법적으로 제도화할 때는 딱 두 가지 방법만 있었다. 역사적으로. 하나는 개인들끼리 거래하는 방식으로 분배하는 방식이고 시장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또 개인들끼리 거래라는 것은 자기가 원할 땐 거래할 수 있고 원하지 않을 땐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자유로운 거래이고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마디로 그걸 얘기할 때 자유주의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의미에서 자유주의는 시장주의하고 바로 맞닿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요도에 따라서 두 번째 주거권 문제를 다뤘는데 주거권 문제는 뭐냐면 사생활에 필요한 것이 주거입니다. 주택의 문제이죠. 우리나라의 주택 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제가 생각할 땐 가장 심각한 문제다라고 보여지고요. 30페이지 보겠습니다. 30페이지 두 번째 문단입니다. 우리나라는 국민들의 내 집 마련 문제를 자유시장 질서에 내놓고 수수방관하는 입장에 있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외국과 비교해서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 다음 문단 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10년 이상의 임대주택 등 장기 임대주택은 2015년 기준 얼마로서 전체 가구 대비 6%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외국 프랑스, 네덜란드, 기타 선진국들 보면 대체적으로 주택의 한 20% 내를 국가가 공공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 줄입니다. 위 국민들 봤을 때 과연 우리나라에 제가 잘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가장 시장과 정부 중에 어디가 더 훨씬 더 질이 높을까 봤더니 시장의 질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회에 높아졌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의 좋은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는 게 직접민주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58페이지 여론조사의 현 정부도 많이 얘기하지만 문제점은 여론조사는 수동적입니다. 제시한 안에 대해서만. 그 다음에 또 하나 직접민주주의가 필요한 것 중에 수기적 민주주의입니다. 반드시 대화와 토론을 충분한 시간을 둬야 됩니다. 그런데 여론조사는 특정 사안을 그 피현안을 바로 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조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래서 지금 큰 대표적인 문제는 제가 좀 정리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60페이지부터 과거에는 직접민주주의 아크로폴리스, 서울대 가면 아크로폴리스라는 게 있죠. 자, 그런 것 중에 토론의 공간이 이제 방송, 인터넷 통해 충분히
대화 또 정보를 주는 분들이 높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참여수단도 꽤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61페이지 참여수단을 보시면 우리가 직접민주주의를 된다고 해서 매번 할 필요 없습니다. 1년이나 6개월 단위로 여러 가지를 묶어서 하는 방식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61페이지 5번을 많은 대표제를 주장하는 사람이 비판합니다. 사회적 갈등과 대립을 심해한다. 자, 이거에 대해서 결론적인 얘기는 대표제에서도 엄청난 대립과 심화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직접민주주의가 다만 남미 국가에서는 약간 포퓰리즘으로 흘러서 문제가 된 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대표제도 똑같습니다. 대표제도 포퓰리즘과 선동정치는 지나가는 것이고요. 다만 최근에 보면 여러분 보시면 스위스 같은 나라는 전국적 단위의 직접민주주의라는 건 스위스죠. 스위스는 굉장히 좋은 직접민주주의를 통해서 전 세계 최고의 행복지수와 엄청난 국가 발전을 이루고 있다는 점도 한번 보면서요. 한번 나머지 부분들은 쭉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 현재 헌법 개정은 저는 반대합니다. 왜 반대하느냐? 현재 헌법 개정은요, 헌법 개정이 아니라 헌법 제정입니다. 모든 걸 다 바꾸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안을 다 개정한다고 하다 보면 10개 중에 9개는 마음에 안 들고 또는 7개는 마음에 드는데 2, 3개 하나가 마음에 안 들면 그걸 반대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헌법개헌 논의 국민공청회에서 국회에 간 것 중에 성평등 문제 하나, 동성혼 때문에 굉장히 그 지방자치단체 돌아가면서 개헌할 때 여러분 보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생겼던 걸 보실 겁니다. 굉장히 99%는 좋은데 그 규정 하나 때문에 반대가 심해서 엄청나게 파행을 거쳤습니다. 바로 이런 거를 해결하는 게 직접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같은 데서는 오직 헌법 개정은 단일사안, 국민투표는 단일사안으로 가는 겁니다. 묶으면 안 됩니다. 여러 개를 묶어서 가게 되면 그 사람을 신임하면 나머지가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나 믿으면 나머지 결과는 실망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민주는 단일성의 원칙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개를 같이 한다면 여러 개를 별도로 OX를 풀 수 있도록 가부간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따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자료를 보시도록 하고요. 하나만 더 죄송합니다. 국민소환이 참여연대를 포함해서 민주당 많은 분들이 실제 많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실행이 어렵다. 예, 저도 인정합니다. 특별히 지역구와 전국구 이념 대립이 심한 사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은 역시 국민소환이 이상은 좋은데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더 많은 논의를 가야 되는데 전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은 46조 2항에 국가이익 우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자유이임입니다. 그래서 국가이익의 측면에서 어긋나는 사람은 전국구든 지역구든 저는 전체적인 전국 단위로서 구분될 수 있다. 또 이렇게 시장이 구분될 수 있다는 점이죠. 우리가 경제민주화를 한다는 것은 이들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또 소유권 절대 원칙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또 과실 책임 원칙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의 문제이고, 이 문제는 개개 시장에 따라서 또 그 원칙에 따라서 대응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다음에 동일노동 동일임금인데 이건 노동시장에 관한 부분이고요. 특히 노동시장이 많이 바뀌고 개헌될 부분이 많지만 특히 현재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동일노동 동일임금 문제이다. 비정규직 문제라는 점을 여기서 특별히 강조한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것이 금융시장이죠. 자본시장에 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대략 두 가지. 하나는 한국은행의 지위를 헌법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줄 것인지, 두 번째는 금산분리의 원칙이죠. 금산분리의 원칙이 중요한 이유는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돈이 금융기관 개인의 돈이 아니고 국민들이 모아놓은 돈이라는 점이죠. 보험회사가 가지고 있는 돈은 국민들의 보험료를 열심히 내어놓은 국민들의 돈인데 이것을 사기업의 개인의 돈처럼 함부로 쓸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금융과 산업이 구분되어야 된다는 입장에서 금산분리가 금융시장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산업의 균형 발전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싶은 것이 징벌적 손해배상 부분인데, 이 손해배상 책임에 관해서는 기존의 과실책임의 원칙으로 그쳤고, 과실책임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피해본 것만큼 손해가 난 것만 배상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보상적 손해배상 원칙을 기초로 하고 있고, 이걸 바탕으로 자유로운 거래, 불안하지 않은 거래가 가능했지만 이걸 악용해서 고의로 다른 사람의 손해를 끼치면서 더 많은 이득을 얻는 악덕 사업자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어야 된다는 점에서 이 부분이 헌법에 들어갈 필요성이 있다라고 언급이 됐던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주의를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보다 보니까 다수결과 많은 분들이 접근합니다. 그런데 사실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자기 인생을 사는 거죠. 여러분들은 자기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남의 인생을 사십니까? 이거에 대한 답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다수결 원리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지배와 그 자기 인생을 자기 스스로가 결정하고
그다음에 그 결정에 대한 스스로의 책임지는 거, 이게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민주주의를 주장한 여러 학자들 중에 로버트 다리니 이런 미국 유명한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기본적으로 재벌의 아들로서 태어나서 사는 게 행복합니까? 아니면 어렵지만 열심히 일한 그런 분 자녀로 태어나는 게 행복할까요?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재벌로 태어났는데 부모가 해주는 대로 하면서 만족을 못해서 마약도 먹고 굉장히 좋은 페라리 같은 차도 있지만 행복하지 못하는 삶과 내 인생의 삶을 물질적으로는 힘들지만 내가 스스로 결정해서 대화하고 부모님들이 그 기회를 주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난 아내와 누가 더 행복할까요? 이런 질문인데 결국 민주주의의 행복과도 관련되는 거죠. 결국에 인생의 삶과 관련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은 헌법이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안제 주권, 국회의장, 전직 국회의장, 민주당안도 비슷하게 나왔을 것 같고 국회에서 논의되는데 정말 잘못됐습니다. 이 법률안제 주권은 국회에 입법을 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이지 이게 있기 때문에 대통령 독재로 간다는 말은 절대 성립될 수 없습니다. 왜? 이건 법률안 제출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자르면 됩니다. 의결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독재라 하더라도 갈라질 수 있는 것이고 예산 편성권은 단 하나도 예외 없이 국회가 아니라 행정부만 갖습니다. 단 예산 심의를 통해서 예산 편성을 간접적으로 통제한다. 그래서 미국도 국회가 다 주도했던 걸 1921년 법률로 의해서 행정부로 가져가게 했습니다. 왜냐? 이거는 예산의 99%가 행정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단 제가 이 예산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 보니까 과거 국민의당 시절에 국민의당이 가장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더군요. 장관항 조항에서 조정권을 얘기했는데 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증액에 대해서 가장 강하게 한 나라가 프랑스인데 프랑스에서는요 민주주의 성숙도가 향상되고 국회의원 수준이 올라가다 보니까 발의를 못하게 했습니다. 옛날 과거에. 그랬던 것은 헌법은 그대로 두면서 법률 단계에서 바로 국민의당이 옛날에 했던 것처럼 조정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했습니다.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지역구 끼워넣기, 막 집어넣고 이건 절도입니다. 최순실 예산보다 더 나쁜 행동입니다. 이런 게 아니라 명분, 국가를 위한, 전체를 위한 명분, 지역균형을 위한 명분, 두 번째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풀어놨습니다. 그래서 과거 국민의당 안이 그 조정권을 좀 더 다듬는 게 훨씬 더 좋은데 지금 민주당 안처럼 총액 내에서 마음대로 한다. 그거는 편성권을 가져오는 겁니다. 편성권을 가지는 사람은 집행 책임도 비난을 집니다. 합의제 기관은 이걸 지기 힘듭니다. 서로 남 탓하죠. 국회에서. 이것이 하나의 합의제 조직에서의 오는 한계라는 점도 보면서 권한 배분에 있어서 전 세계 어디든 예산 편성은 행정부, 예산 심의 의결은 국회, 예산 집행은 행정부, 그다음에 결산을 통해서 2대2로 나눠놨습니다. 이게 공정합니다. 이거를 움직이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 좋은 제도가 아니다. 대신 국회의원들께서는 예결위를 상임위하시면서 야당의 예결위원장은 반드시 국회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반드시 야당 의원이어야 됩니다. 여당 의원이 예결위원장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미국, 영국, 독일 같은 나라는 국회 내에서 야당 위원장은 수와 상관없이 반드시 야당이 합니다. 이걸 통해서 해야지 만약에 국회 권한을 확대했지만 여대 야소가 되면 그건 대통령이랑 간통속이 됩니다. 절대 권한 통제 안 됩니다. 그렇게 보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실질적 권력 분립의 분권을 이뤄놔야 되는 게 맞지 지금처럼 논의는 좀 잘못됐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57페이지부터 직접 민주주의는 결국에는 분권의 개념으로 봐야 된다. 즉 과거의 측면에서 견제와 균형. 제가 이제 국회에서 논의되면서 좀 실망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 일부 두 분이 어떤 분들이 이 직접 민주주의를 비판하면서 대표제를 대체하는 건 아니냐. 자, 이 부분은 지금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직접민주주의가 도입이 되면 대표제를 대체될까요? 자, 이게 굉장히 고민되는 문제인데 결론은 대체되는 나라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결론은 뭐냐? 국회의원의 입법의 질을 더 향상시키고 국민 소환이나 이런 걸 통해서 국회의원을 더 자극시켜서 국민의 대표자의 질을 더 향상시켜서 상호 보완으로 갔다. 결국 이것은 우리가 제가 말하는 분권이 결국엔 네거티브적인 소극적인 게 아니라 이렇게 나눠줌으로써 내가 견제할 수 있는 눈이 있기 때문에 내가 더 조심하고 더 질이 향상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바로 기본적으로 네거티브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직접 민주주의가 있어서 훨씬 더 우리 국민들이 제가 이들에게 주거 문제는 삶의 핍박 요소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들에게 주택은 자신의 인생을 펼쳐나가다가 실패하더라도 안거할 수 있는 삶의 안전판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주거 문제를 가지고 어떤 핍박을 당하고 있는지 생각하면은 이번 개헌에서 우리 민생에서 무엇을 바꿔야 되는가의 과제가 분명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정신적인 문제로서 교육권 문제입니다. 교육권 문제에 관해서는 개헌 문제라기보다는 입법의 문제 또는 행정의 문제라고 보겠기에 여기서는 큰 언급은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음 페이지 32페이지의 기본소득권 문제입니다. 왜 기본소득권을 재산권의 어떤 그 보장 중에서 두게 됐냐면은 4차 산업혁명 이후에 4차 산업혁명 이전까지는 노동권을 보장함으로써 국민들의 생활, 재산을 갖다가 보장하는 방식을 취하게 되는데 4차 산업혁명이 진전되게 되면은 노동권을 보장하는 것만으로는 국민들의 생활이 충분히 갖춰지지 못할 것이다라는 거죠. 거기에 두 번째 문단 보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사회에서 국민은 노동자, 생산 역군으로서가 아니라 건전한 소비자로서의 의미가 더욱 중대하게 된다라는 거죠. 노동을 안 하더라도 국민으로서, 인간으로서, 또 소비자로서, 그럼으로써 생산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이런 의미에서 기본소득이 마련돼야 된다는 점에서 진취적으로 이번 개헌에서 심각하게 고려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장 및 보호에 관해서는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경쟁에서 탈락된 국민들, 또 태어나면서부터 장애인으로 태어난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의 삶을 또 그 자손들의 삶을 보장하기 위한 기초적인 민생기본권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언급하였습니다. 다음에 볼 것은 두 번째 쟁점이 경제민주화 부분인데 시간 관계상 2분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민주화 문제에 관해서 자유주의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경제 질서에 있어서 공정한 경쟁 질서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의 문제가 경제민주화의 문제이고, 이 문제에 관해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공정해야 된다, 정의로운 질서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구체적으로 나눠서 어떻게라고 하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큰 그림, 큰 틀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이 경제 질서의 틀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가에 관해서 36페이지 하나, 둘, 세 번째 문단 보겠습니다. 국가 공동체의 과제는 자유시장 질서의 영역에 따라서 다양하게 발생하는 시장 지배의 독점의 형태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자유시장 질서는 크게 사적 자치의 원칙, 소유권 절대의 원칙 및 과실 책임의 원칙을 기본 질서로 그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사적 자치의 원칙은 그 거래 시장에 따라서 노동시장, 자본시장, 지대시장, 토지시장이죠. 토지시장, 그리고 경쟁의 판매 유통시장 등으로